제발 목숨만은. 피투성이가 된 한선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학자였던 이성진이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지요. 배는 고프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노인이 나타났는데 그 노인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노인은 마치 이성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성진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럼 이제 이성진의 기막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시절 한양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진, 28의 나이에 생원시의 장원 급제한 인재였지요. 병조판서의 추천을 받아 임금님께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성품이 곧고 학문이 깊어 앞으로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이성진에게는 평생의 은사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한양 최고의 학자로 불리던 정몽주 선생이었습니다. 정몽주 선생은 이성진이 10살 때부터 그를 가르쳤고 이성진은 선생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따르며 자랐습니다. 선생님의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이성진 역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양에는 권세를 부리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남기수라는 자였지요. 겉으로는 임금님께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악당이었습니다. 남기수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번들거렸고 배는 잔치를 10번 먹은 듯 불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지만 그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차갑고 음흉했습니다. 남기수의 악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추수 때 일이었습니다. 남기수는 관리들을 시켜 지방의 쌀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장부에는 1000석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3000석을 빼앗아 갔지요. 경기도 수원 땅의 한 농부가 애원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으로 흉년이라 더 이상 낼 것이 없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남기수의 관리들은 농부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가 곡식을 찾아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쌀 한 가마니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농부는 관리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농부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는 쌀을 수레에 실어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농부의 가족은 끼니를 굶으며 떨었습니다. 어린 딸은 배를 움켜쥐고 울면서 밥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말라갔고 눈빛은 흐려졌으며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결국 섣달금은 날 밤 딸은 차가워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딸의 작은 시신을 안고 밤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기수를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악행은 반대파를 영모죄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의 청렴한 관리였던 박지성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기수의 비리를 발견하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기수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밤중에 자객들을 보내 박지성 대감의 집에 증거를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왕관 모형과 영모를 계획했다는 거짓 편지를 몰래 숨겨두었지요. 다음 날 새벽 인시 관리들이 박 대감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관리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 대감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관리들은 서재를 뒤지더니 금 왕관과 편지를 발견했다며 소리쳤습니다. 박 대감은 자신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 대감은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에서 박 대감은 문초를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그에게 역모를 인정하라며 다그쳤습니다. 박 대감이 부인하자 곤장이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퍽 소리가 울릴 때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려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100대의 곤장을 맞고 박 대감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 대감의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수치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고 딸들은 혼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악행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첩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한양 남촌에 춘설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18살의 나이에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이미 총각과 혼례를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기수가 그 소문을 듣고 춘설을 첩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춘설의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남기수는 아버지를 역모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춘설은 관리들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춘설은 발버둥을 치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혼자는 남기수의 저택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며 춘설을 돌려달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기수는 그를 곤장으로 때려 반죽음으로 만들어 내쫓았습니다. 약혼자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춘설은 저택에 갇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번째 악행은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수령들이 자리를 얻기 위해 남기수에게 은자를 바쳤습니다. 많게는 1000냥, 적게는 100냥씩 뇌물이 오갔습니다. 남기수는 그 돈으로 한양의 저택을 세 채나 지었습니다. 저택마다 화려한 정원과 연못을 꾸몄고 비단 병풍과 값비싼 가구로 채웠습니다. 비단 옷을 수십 벌이나 맞추었고 식사 한 끼에 은자 10냥어치를 썼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 위에 가득 차려졌고 먹다 남은 음식은 그냥 버렸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지요. 다섯 번째 악행은 선비들을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면 그 선비를 잡아들였습니다. 삭발을 시키고 곤장을 때렸으며 심한 경우에는 유배를 보냈습니다. 어떤 선비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은 남기수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악행들을 보며 이성진의 은사 정몽주 선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은 밤낮으로 남기수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장부를 뒤지고 증인들을 만나며 확실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세금을 착취당한 농부, 뇌물을 본 하인,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들. 선생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밤낮을 꼬박 세워 상소문을 작성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고 새벽 달기 올 때까지 글을 썼습니다. 상소문에는 남기수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 착취, 뇌물 수수, 역모죄 조작, 백성 살해까지 증거와 함께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정몽주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인시에 궁궐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임금님께 직접 올리려던 것이지요. 하지만 남기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기수는 자객 10명을 선생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자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칼을 품에 감추었습니다. 정몽주 선생이 한양의 광통교를 지날 때였습니다. 다리 위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고 달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발소리만이 돌다리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칼이 달빛에 번쩍이며 선생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선생은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생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두루마기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피는 돌다리 틈새로 스며들어 개울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생은 비틀거리며 품속의 상소문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이 재빨리 상소문을 빼앗아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열흘 밤낮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진이었습니다. 선생을 배웅하려고 뒤따라오던 참이었지요. 선생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피가 솟구쳐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성진이 달려와 선생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생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따르던 은사님이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의 따뜻했던 미소가 책을 가르쳐 주시던 자상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리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성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역적이라고, 스승을 죽인 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성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객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칼을 든 이성진과 피투성이가 된 정몽주 선생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이성진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관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이성진을 덮쳤습니다. 이성진은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이성진은 문초를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그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성진은 자신은 죄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살이 찢어지며 뜨거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었다가 곧 무딘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곤장을 맞을 때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에 살이 터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피가 바닥에 떨어져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10대를 맞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이성진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성진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쓰고 깨어났습니다. 옥조리 물동이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쓰라렸습니다. 이성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생님을 죽인 것은 자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의 재산을 노리고 죽였을 것이라고 유산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청렴하여 재산이라곤 없었습니다. 책 몇 권과 낡은 옷가지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관리들은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성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역적이라 선언했습니다. 3일 후 저자에서 참수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성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해도 이 누명을 벗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선생님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남기수의 악행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야만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성진은 결심했습니다. 탈옥을 하기로.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잡히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도망자로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성진은 옥졸이 잠든 틈을 노렸습니다. 밤중 자시 깊은 밤이 되자 옥졸들도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진은 몸을 비틀어 포승줄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당기며 줄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쓰리고 살이 벗겨졌지만 참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줄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쓴 끝에 줄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감옥 창살로 다가갔습니다. 낡은 나무 창살은 오래되어 썩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밀자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힘껏 밀어붙이자 창살이 부러지며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성진은 몸을 비틀어 그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틈을 지날 때 상처가 긁혀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졸 한 명이 눈을 떴습니다. 큰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역적이 도망친다고 외쳤습니다. 이성진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횃불을 든 관리들이 쫓아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성진은 한양의 골목길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관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이성진은 한양을 빠져나가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산의 깊은 숲속으로 도망쳤던 것이지요. 이성진은 산속을 헤매며 도망쳤습니다. 밤은 깊었고 사방은 어두웠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발밑에 돌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손바닥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났습니다. 무릎도 찢어져 진흙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뒤에서 관리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산속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성진은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간 굶주린 데다 매를 맞아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등의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 옷을 적셨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구멍은 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죽음뿐입니다. 이성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고 길은 험해졌습니다. 바위가 많아 올라가기 힘들었고 나무 뿌리가 얽혀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이성진은 나무를 붙잡고 기어오르듯 산을 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이성진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긁히며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등과 발, 다리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계곡 바닥에 떨어져 멈췄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성진은 그 자리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인가? 여기서 죽는 것인가? 선생님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누명도 벗지 못한 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성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남기수에 대한, 그리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선량한 선생님이 죽임을 당하고 악한 자는 권세를 누리고 백성은 굶주리고 탐관오리는 호의호식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세상인가? 이성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를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성진은 온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얼음처럼 차가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니 목구멍의 갈증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관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진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가을 산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성진은 이를 딱딱 떨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고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주춤했습니다. 과연 저 집으로 가야 할까? 혹시 관리들이 집주인을 매수하여 자신을 잡으려는 함정은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 없었고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 힘이 빠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성진은 비틀거리며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이성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이성진은 결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고요한 산속에서는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피투성이가 된 이성진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노인은 이성진의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성진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고 아늑했습니다. 화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한쪽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따뜻한 불빛인가? 며칠 만에 보는 밥상인가? 노인은 이성진을 화로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데워 이성진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상처에 닿자 쓰라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빻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약초의 향이 코를 찔렀지만 곧 통증이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밥을 먹어라. 노인이 밥상을 이성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급하게 먹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노인이 물을 따라 주었고 이성진은 물을 마시며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힘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이성진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은 몸을 쉬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이 깔려 있고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이불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푹신한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돌바닥과 흙바닥에서 잤기에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의 죽음, 억울한 누명, 남기수의 악행, 그리고 이 노인의 정체. 왜 노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자신이 올 것을 알았을까? 이성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구르는 소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성진은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성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진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성진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어제보다는 낫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성진은 방을 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개는 모습이 의외로 힘차 보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기운이 넘쳤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손을 멈추고 이성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며칠만 쉬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성진은 노인의 집에 머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약초를 달여 이성진에게 먹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상처를 보살폈습니다. 이성진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등의 상처도 아물기 시작했고 긁힌 팔다리도 나아졌습니다. 그동안 이성진은 노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학식이 깊었습니다. 경전에 대해 해박했고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진이 물어보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궁금했습니다. 노인의 정체가, 그리고 노인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하지만 노인이 말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진은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노인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인과 이성진은 화로 앞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성진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이성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이성진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의 선생님인 정몽주 선생과도 오랜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수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선생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말인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공부했던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조리의 환멸을 느껴 산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죽기 전날 밤 노인을 찾아왔었다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성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이성진은 훌륭한 제자이니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를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성진은 오열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성진이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기수의 악행을 밝혀내고 선생님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그것이 선생님의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성진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역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관리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어떻게 남기수 같은 권력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노인은 이성진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성진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선생님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성진의 결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기수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몽주 선생이 모았던 증거는 이미 불태워져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를. 노인은 말했습니다. 남기수의 저택에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다고. 그 장부에는 남기수가 받은 모든 뇌물의 기록이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모죄로 몰아 죽인 사람들의 명단과 방법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남기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기수의 저택은 넓고 경비도 삼엄합니다. 무사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고 밤에도 순찰을 돕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잡혀 죽을 것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남기수의 저택에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하면 몰래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한양에서 관리였을 때 남기수의 저택을 지은 장인을 알고 있었다고. 그 장인이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에게 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남기수의 저택 뒤편에 있는 우물. 그 우물 안에 숨겨진 통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물 벽의 세 번째 돌을 누르면 문이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가면 저택 안서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지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에게 또 다른 것을 건넸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밤에 움직일 때 눈에 띄지 않도록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작은 주머니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약초였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먹으면 기운이 솟아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노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노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성진은 산을 내려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이성진은 그림자처럼 골목을 누비며 남기수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남기수의 저택은 한양 북촌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문 앞에는 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저택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노인이 말한 대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우물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밑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성진은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밧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미끄러웠지만 꽉 잡았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돌이 떨어져 물에 퐁당 빠졌습니다. 물소리가 우물 안에서 울렸습니다. 우물 중간쯤 내려갔을 때 이성진은 벽에 돌을 더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돌을 찾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성진은 더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그러자 돌이 안으로 들어가며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우물 벽의 일부가 열리며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성진은 그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캄캄했습니다. 손을 뻗어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성진은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통로는 좁고 낮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걸어야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미줄이 얼굴에 닿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참고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앞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통로의 끝에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문이었고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가 타고 있어 방 안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성진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성진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책장을 살펴보았지만 책들만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성진의 눈에 책장 뒤쪽의 벽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이성진은 책장으로 다가가 책들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벽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이성진은 손을 넣어 벽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벽의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책상에서 칼을 찾아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 두꺼운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매물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바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 양, 수만 양의 금은이 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영모죄로 몰아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대감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는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악당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니. 이 장부만 있으면 남기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성진은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남기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진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기수의 눈과 이성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기수는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무사들을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이성진은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당에 착지하며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뒤에서 무사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성진은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담장을 넘고 지붕을 타며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지만 다행히 맞지 않았습니다. 이성진은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무사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숨을 헐떡이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이성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임금님께 올리면 남기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임금님께 올릴 수 있을까요? 이성진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궁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성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성진은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성진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걸어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이성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내일 임금님께서 창덕궁 후원을 거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님께 직접 장부를 올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경비가 삼엄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묘안이 있다고. 노인은 이성진에게 옷 한 벌을 건넸습니다. 내관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경비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의아해했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내관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노인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성진은 내관 옷을 입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옷을 입으니 신분이 바뀐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창덕궁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지기들은 이성진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내관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성진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과 화려한 전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진은 노인이 알려준 대로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후원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했고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정자가 있었고 돌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멀리서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이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성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나가야 합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장부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역적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성진은 결심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이성진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하들이 이성진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자냐고, 어떻게 감히 임금님 앞에 나서느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억울한 이 백성의 청을 들어주소서. 신하들이 달려와 이성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무엇이 억울한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성진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이 좌의정 남기수의 비리를 증명하는 장부라고 말했습니다. 남기수가 뇌물을 받고 백성을 착취하고 선비들을 죽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은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장부를 넘길수록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부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뇌물을 바쳤는지, 누구를 영모죄로 몰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백성을 착취했는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임금님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었다니.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즉시 남기수를 잡아오라고, 의금부에 가두고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무사들이 남기수의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남기수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비단 옷 입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무사들이 저택에 들이닥쳤습니다. 남기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감히 누가 자신의 저택에 들어오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은 무시했습니다. 임금님의 명이라며 남기수를 포박했습니다. 남기수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이성진은 임금님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어떻게 이 장부를 손에 넣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성진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정몽주 선생의 제자라고, 선생님이 남기수의 악행을 조사하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리고 자신이 누명을 쓰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산속의 은인이 도와주어 장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몽주 선생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선비였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정몽주 선생의 누명도 벗겨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성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성진은 임금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의금부에서는 남기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장부를 증거로 남기수를 추궁했습니다. 남기수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거짓이라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장부의 글씨가 남기수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장부에 찍힌 도장도 남기수의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관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부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뇌물을 바친 수령들, 영모죄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모두 불러서 증언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착취당한 백성들, 뇌물을 본 하인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들. 그들은 모두 남기수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남기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남기수는 무릎을 꿇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임금님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니. 백성을 괴롭히고 선비를 죽이고 나라를 썩게 했다니. 임금님은 남기수에게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남기수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평민으로 강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서 곤장 100개를 때린 후 유배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처벌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저자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남기수의 처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남기수는 죄인복을 입고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권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머리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백성들이 남기수를 보고 야유했습니다. 돌을 던지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남기수는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렸습니다.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남기수는 형트에 묶였습니다. 집행관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무거운 곤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첫 곤장이 남기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퍽. 남기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이 쓰라렸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다시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남기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통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잘 때린다고 더 세게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10대, 20대, 30대. 곤장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남기수의 등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빨갛게 물들었고 바닥에 핏자국이 생겼습니다. 50대를 맞았을 때 남기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고개가 떨어지고 몸이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끼얹어 깨운 후 다시 곤장을 때렸습니다. 60대, 70대, 80대. 남기수는 이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피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100대의 곤장이 끝났습니다. 남기수는 반죽음이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악당이 벌을 받는 것을 보며 통쾌해했습니다. 관리들은 남기수를 수레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남기수가 유배될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먼 섬이었지요. 남기수는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권세도 재산도 없이 천민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이성진은 궁궐에서 임금님을 아련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부패를 밝혀낸 공이 크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 선생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선생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선생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영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누명도 벗겼습니다. 박지성 대감을 비롯한 수십 명의 선비들,
그들은 모두 역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성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선생님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진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자신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수양을 쌓은 후에 나라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이성진의 겸손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정해지면 궁궐로 오라고. 이성진 같은 인재를 나라가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은 깊이 절을 올리고 궁궐을 나왔습니다. 이성진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산길을 올라 노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디론가 떠난 것 같았습니다. 집 안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진은 실망했습니다. 노인께 감사를 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속세를 떠난 은자였습니다. 명예나 감사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진은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날리며 춤을 췄습니다. 마치 노인이 이성진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성진은 선생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은 한양교우의 작은 언덕에 묻혀 계셨습니다. 이성진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성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남기수는 벌을 받았고 선생님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이성진은 묘 앞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때, 책을 읽으며 토론하던 때,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가르침, 모든 것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성진은 묘를 떠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 저자거리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기수와 함께 부패에 연루되었던 관리들이 차례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수령들, 악행에 가담한 관리들, 모두 관직을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부패한 관리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법. 백성을 착취하면 관직을 박탈한다는 법. 이 법들이 공포되자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님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영모죄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재산을 돌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딸들은 혼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땅의 농부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빼앗겼던 쌀이 돌아왔고 추가로 땅도 하사받았습니다. 농부는 감격하여 임금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딸이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양 남촌의 춘설도 해방되었습니다. 남기수의 저택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약혼자는 춘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복해 주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지성 대감의 가족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벗겨졌습니다. 아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청렴한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남기수는 제주도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남기수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남기수는 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한때 백성들을 부려먹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기수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만약 청렴하게 살았다면 이런 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기수는 평생을 유배지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기수는 외롭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기수는 쓸쓸하게 묻혔습니다. 한편 이성진은 다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과에 응시했습니다. 이성진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성진을 특별히 불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이성진은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시현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악한 자들을 벌했습니다. 이성진의 명성은 팔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진을 청백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성진은 혼인도 했습니다. 양반가의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이성진을 잘 내조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두었고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이성진은 때때로 산을 찾았습니다. 노인의 집이 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노인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이성진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노인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묘도 자주 찾았습니다.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선생님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성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젊고 맑았습니다. 그는 평생 청렴하게 살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이성진이 다스리는 고을에서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성진은 죽을 때까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악은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것. 이성진은 80세의 나이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특별히 제문을 내려 그의 공을 기렸습니다. 이성진은 선생님 곁에 묻혔습니다. 두 분의 묘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가 여전히 함께 있는 것처럼.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사라지고 청렴한 관리들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고 세금도 공정하게 거두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성진의 아들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큰아들은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청렴하고 정의로운 관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학자가 되어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의원이 되어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이성진의 딸들도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두 현숙한 어머니가 되어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이성진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굴하지 않았던 선비의 이야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기 있는 청년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책으로 기록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성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몽주 선생과 이성진의 묘에는 늘 참배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고 백성들도 찾아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부패한 관리들을 징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묘 옆에는 작은 서원이 세워졌습니다. 정몽주 선생과 이성진을 기리는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에서는 젊은 선비들이 공부했습니다. 두 분의 정신을 본받아 정의롭고 청렴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수원 땅의 농부는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성진 같은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들은 매년 이성진의 묘를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양 남촌의 춘설과 약혼자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아 잘 키웠습니다. 춘설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 덕분에 어머니가 구출되었다고. 그러니 너희들도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박지성 대감의 아들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성진과 함께 일하며 나라를 바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 돕고 의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성진의 손자들도 자랐습니다. 그들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정의로웠는지.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양의 저자거리에는 이성진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서서 멀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보며 이성진을 기렸습니다. 매년 정몽주 선생이 돌아가신 날이면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선생을 기렸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진의 용기를 기억했습니다. 산속의 노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인이 신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이성진을 도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속에 작은 사당을 지어 노인을 모셨습니다. 산신령으로 모시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성진처럼 우리 삶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힘없이 당하는 일이 있지요. 그럴 때면 이성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성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성진은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도움을 받았고 평생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성진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청렴하게 살았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부패하지 않았고 재물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승리합니다. 그것을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도 이성진처럼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은 언젠가 악을 이깁니다. 이것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야담 보따리 챙겨서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